중저음의 궤도, 그다음에 초하이톤의 차은우. 차은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궤도의 과학 속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또 고품격 초대석이 된 느낌입니다. 아, 그럼 좋죠. 표정이 좀 약간 굳어야 되나요? 약간 뉴스 할 땐 아무래도 조금 드라이하게 가야 되니까. 아, 드라이하게? 너무 또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수 없으니까. 아. 왜냐면 뉴스에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좀 심각한 뉴스도 있는데 막 웃으면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 드라이하게 가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지영 아나운서님의 매력 아닌가. 그래요? 왜냐면 저도 그때 딱 와 이거는 진짜 도파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청자들이. 오, 왜요? 왜냐면 딱 이러고 있다가 저희 뉴스를 딱 시작하니까 엄청 웃으셨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궤도님 저 진짜 잘 웃음을 참기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코드가 사실 좀 되게 특이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되게 전 고품격 유머에만 웃어요. 아 제가 또 고품격 유머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 맞았던 거지. 제가 11차원 유머 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한 10차원, 9차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생각하면 안 되고 한 4번 정도 꺼야지 웃긴 건데. 그래서 막 차 집에 갈 때쯤 차에서 내릴 때쯤 웃긴 그런 개그. 그러니까 웃으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그때 되게 많이 웃었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웃은 게 아니라 정말 재밌었기 때문에 웃었다. 제 방송 통틀어서 그렇게 카메라 등지고 웃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이 이야기 자체보다 우리 지영님 웃으시는 것 때문에 더 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궤도님이랑 그 첫 방송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궤도님에 대한 걸 제가 뭐 짤이나 이런 걸로 많이 봤지만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본 게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냥 조금 과학으로 재밌게 얘기하신 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간 거죠. 와, 근데 갑자기 여기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본인은 무너지지 않아. 와, 이 광기는 뭐지? 근데 그 너무 웃긴 거야, 난 그게. 이런 분이 있나? 진짜 압도적이다, 이 사람은. 야. 약간 거기서 저는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영광이네요. 네. 저는 어쨌든 정말 딱 직전에 저는 또 뉴스룸을 보고 있으니까 맞아요. 딱 이러고 라이브로. 하셔갖고 좀 싸늘하다.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딱 이런 눈으로 웃고 계셔갖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가실 때 얘기하셨던 게 역치가 이제 올라가서 큰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뒤로 바로 궤도님 저희 고정으로 이제 제가 작가님한테 갈 때 무조건 저분 바쁘시니까 무조건 일정 먼저 잡으라고. 분기별로 나가는 걸로 약속을 그때 했죠. 맞아요. 네, 바로 네, 제가 네. 끝나고 바로 맞아요. 얘기했거든요. 와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딱 나오니까 이미 지영님 표정이 오늘 안 웃기면 진짜 실망할 거야라는 표정으로 나를 한번 웃겨봐. 그러니까 약간 아니 내가 뭐 지금 개콘 나온 게 아닌데 갑자기 그래갖고 이거 나도 막 불안한 거야. 이거 안 웃기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웃기려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그쵸. 과학 얘기하러 나가긴 했는데. 그쵸.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예 각을 잡고 만들었잖아요, 세팅 자체를. 맞아요. 이걸로 해달라. 네. 그리고 이제 와서 고백하건데 정보를 얻으려 함이라기보단 고차원 개그를 듣고 싶어서 맞아요, 거기에 사실 맞아요.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또 즐거웠습니다. 네, 진짜 획을 그었다. 저 이렇게 밖에서 이런 생 라이브 처음입니다. 생라이브 원샷. 진짜 처음이죠. 네, 이렇게 대본도 없고 원고도 없고 사실 오늘 이제 10시까지 라이브인데 보통은 이제 작가님들이나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뭐 9시 40분까지 스탠바이 해주세요. 이렇게 막 재촉 문자나 이런 전화 그런 오거든요.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연락이 없지? 저는 그냥 오직 게스트가 안전하게 그냥 10시까지만 오면 됩니다. 진짜요?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아무튼 네. 저도 언젠간 꼭 모셔야지. 매일.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또 오셔갖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틈을 틈타서 아 제가 책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궤도님께.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선물로 주신 거죠? 네, 여기다 깨알같이 와 또 지금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궤도님께. 즐거움. 때로는 간절함조차 아플 때가 있었다. 간절할 때가 있으셨나요? 이 책을 보면 제가 언제 간절했는지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강지영 아나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2011년 방영했던 MBC 신입사원이라는 아나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다가 JTBC 아나운서로 뽑히면서 장성규와 동기로 입사하지 않습니까? 네, 장성규 아나운서와 함께 JTBC 일기의 특채로 정계 인사들 인터뷰 과정에서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을 하다가 이후로도 끊임없이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에서 사랑을 받고 2024년 웹 콘텐츠 고나리자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멋진 다각도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고나리자. 그리고 이제 네. 3월에 첫 에세이 때로는 간절함조차 아플 때가 있었다. 네. 요게 나온 겁니다. 지금 3월에. 네, 네. 진짜 핫한 책이죠. 네.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네,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막 난리가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어쨌든 네. 똘똘똘합니다. 대단한 거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저랑은 이제 뉴스룸 썰전에서 좀 인연이 있었고. 그렇죠. 뉴썰.
나도 썰전이라고 그래. 나도 자꾸 썰전이라 그래. 뉴썰. 뉴썰. 뉴썰을 하고 뉴스룸에 끝나고 뉴썰. 했던 저희 유튜브 라이브가 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저와 함께 맞아요, 항상 맞아요. 30분 정도 항상 짧다고. 아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실 두 시간- 준비한 걸 다 못해요. 오늘 좀 여유 있게 해보려고. 근데 오늘 기대해 주세요. 재미있는 거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해 주시고 네네. 일단 근데 우리 지영님의 매력부터 분석을 해볼 건데 지영님의 매력, 저는 저음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신뢰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목소리라는 이 어떤 메시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호감이 되거나 비호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 상대를 설득하기 좋은 목소리가 있어요. 남성이 보통 100에서 150Hz 정도의 목소리 톤인데 이거보다 조금 낮은 80Hz 요 정도의 목소리가 상대를 설득하기 좋고 여성이 평균 200에서 250Hz입니다. 근데 여성도 190Hz 정도가 되면은 이게 또 신뢰도 주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조로운 기본 주파수 음만 들리는 분도 계세요. 톤이 너무 높아서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과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피로를 느낍니다. 네, 오 그러면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대화 오래 하면은 피로한 분들도 계세요. 오. 그런 것들도 아마 목소리가 원인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좋은 목소리를 과연 만들 수 있는가? 원래부터 저음은 아니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했죠. 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사실 목소리의 가장 큰 거는 저한테는 전심적인 게 되게 필요했어요. 제 목소리를 좋아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나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조금 더 힘을 적절하게 줘서 쓰게 되고 음역대를 같이 찾아주더라고요. 올바른 음역대? 너한테 어떤 음역대가 쓰면 넌 말하기 편하고 듣기 좋은 것 같아. 그 음역대를 같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또 하고. 그러면 연습은 어떻게 하세요? 아나운싱 연습이요? 녹음기 틀어놓고 신문을 1면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진짜? 네. 그 녹음을 하고 들어봐요. 네, 잘 들리나. 그리고 잘 들리지 않는 발음이 있으면 체크해놓고 노트에 다시 써놓고 내가 어떤 거에 좀 취약점이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뉴스 읽다 보면 내가 안 되는 발음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확실히 사람은 더 긴장하기 때문에 틀리지 말아야지 하면 틀리거든요.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놔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읽게 되는 그런 게 보통 아나운서분들이 다 그렇게 하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저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와. 네, 네. 또 이제 목소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저음의 목소리는 과연 이성에게 호감을 줄까? 어떻습니까? 준다. 저음의 굵은 목소리가 신뢰를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신뢰를 주면서 권위적이고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느낌을 같이 준대요. 그래서 기업의 CEO나 정치인들에게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남녀 관계랑은 다른 거예요. 한 번 또 꽈네. 네, 그러니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이런 거는 어떤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남녀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다정다감한 연애를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중저음에 대해서. 왜냐면은 약간 권위적일 수 있겠다. 여성이 보통 호감을 느끼는 데는 살짝 높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보다 중요한가요? 중저음의 궤도, 그 다음에 초하이톤의 차은우. 샤우도.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래 볼 거면 역시 차은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재영 아나운서님의 질문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죠? 왜 이런 궁금증이 드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꽂혀 있는 부분이 잠이랑 시간이에요. 아하. 제가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타임머신 타고 좀 시간 여행 해봤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예. 그러다 생각 드는 게 미래에 만약에 타임머신이 개발됐으면 네. 과거로 와볼 법하잖아요. 아, 좋은 또 견해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발각된 적이 없단 말이죠. 아직까지. 네. 언젠가 먼 미래에 참- 개발이 됐으면 네, 그러니까 미래엔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미래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물리학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론상으로? 네, 이론상으로. 네. 그다음에 본인이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경우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은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직접 빛의 속도와 가깝게 여행을 해서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지연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와 가깝게 여행을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 할수록 나의 시간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대성 이론을 이용한 시간 지연이고요. 두 번째는 블랙홀이나 중성자별 같은 초중력체 혹은 광속으로 운동하는 물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공간 왜곡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시공간이 또 왜곡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느리게 가는 거예요.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게 타임머신이 그 미래에도 개발이 안 된 거냐? 네. 이거는 사실은 미래에 타임머신이 개발이 됐냐 안 됐냐라는 질문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하냐는 질문과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면 미래에 누군가가 개발했다면 얘네가 과거로 왔을 거라는 가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느려진다. 여기서 이제 빛보다 혹시 빠르게 달리면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문제는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 특수상성 이론이라고 그 상대성 이론을 굉장히 교양과학 수준으로 푼 콘텐츠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정확하게는 빛보다 빠른 물질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빛을 추월할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르게 달리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게 아니라 허수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위해서는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허수 방향으로 흐른다. 네, 요거는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근데 네.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론적으로 웜홀처럼 시공간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성 패곡선이라는 걸 정의해야 돼요. 요거는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실제 이걸 설명한 컨텐츠가 안 될 과학이 있지만 그때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안 될 과학 시간여행 편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여행에 대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이거는 우리 지호님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시간여행에 대해서 물어봐요. 네. 그러면 딱 이렇게 잠깐 좀 텀을 줘. 텀을 여기다가 주고. 너 시간성 패곡선은 정의했니? 시간성 패곡선 정의했어? 이 말을 딱 하면 상대방이 이제 말문을 막힐 거예요. 약간 질문이. 아시겠죠? 질문한 순간 너 시간성 패곡선 가정도 안 하고 지금 질문하는 거야? 이 말을 딱 하면 상대방이 일단은 위축돼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합니다. 시간성 패곡선. 말다툼했을 때 진짜 너 수준 떨어진다 진짜. 내가 너랑 얘기를 못 하겠다. 어. 그러다가 너 시간성 패곡성을 정의했어?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게 뭐? 혹시 내가 주먹으로 너의 얼굴을 재구조화해도 될까? 근데 이게 말이 어려니까 시간성 패곡선. 그럼 상대방이 처음 들으니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성 패곡성은 정의했냐고. 그럼 상대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됐다. 왜냐면 여기서 더 말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진짜 오히려 이게 더 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성 패곡선 정했니? 그 상대가 미안해 안 했어. 그러면 진짜 갑자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역시 안 했어? 하고 와. 너 사회성은 포기했니? 그렇지. 야 됐다. 이걸로 시간성? 딱 정리됩니다. 시간성 패곡선은 정의했니? 좋은 거 배워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약에 개발해서 작동에 성공을 한다면 그때부터 미래인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 그래서 아직도 미래에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아직 우리가 타임머신을 개발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에서는 못 우리로 돌아온다. 안 오는 것이다. 이거 네. 지금 우리가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없으니까. 근데 미래의 타임머신이 개발이 되면 그 시점까지는 지는 왔을 것이다. 미래인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과거는 왜 아름답게 기억되는가?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네. 야 진짜 옛날엔 참 낭만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음. 막 우리가 막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우리가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쵸. 그때는 막 옆집 아주머니가 음. 만약에 우리가 열쇠를 안 가져갔어 학교에 어. 엄마 안 계시면 옆집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엄마 기다리고 있냐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간식 먹으면서 옆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오고 그랬잖아요. 막 맞아, 같이 맞아. 놀고 옛날에 옆집이랑 또 사이가 참 좋았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랄까 좀 인생에서 좀 팍팍하고 약간 뭐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요거가 이제 미화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래 정말 과거가 훨씬 좋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실제 좋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좋았다. 지금보다. 네. 대중매체에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추억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 이제 각종 프로그램들을 유행을 시키고 홍보와 마케팅에도 적극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90년대 음악 어떤 1세대 아이돌 이런 추억을 만들어주는 토토가가 있었죠. 그쵸. 네,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 아름다운 첫사랑 이것들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연결시켰던 응답하라 시리즈. 그쵸. 사실 이런 것들이 미화된 추억을 활용하는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심리학에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이게 어원이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노아의 아버지 무드셀라인데요. 무드셀라 증후군이 뭐냐?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나쁜 기억을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로 기억 왜곡을 동반한 일종의 도피 심리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특히 유년 시절, 학창 시절, 첫사랑 요때를 회상할 때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년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첫사랑. 어쨌든 네, 일종의 기억 왜곡을 동반한 도피 심리라는 걸 기억해 주고요. 일단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보통 현실이 힘겨울 때 좋았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가 지금 아름답게 보이면 보일수록 현실이 조금 힘에 겹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향수에 젖는 것 자체가 일종의 퇴행 심리라서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가 좋았던 거죠. 지금보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도피처를 만들고 싶은데 마땅한 도피처가 없기 때문에 뇌에서 그 도피처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 순간.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지금을 살아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리를 미화한 거를 마케팅 삼아서 하는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유행한다는 건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네, 있다는 네, 걸 오히려 방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추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러다 슬픈 보니까 거네. 이제 그 과거의 행복한 모습만을 모아서 보여주는 시리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실제 시간을 거슬러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왜냐면 실제로 만약에 시간 여행이 가능한 시대예요. 원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치. 네. 못 가니까 더. 그렇죠. 그 다음 질문이 되게 재밌는 질문 이것도. 왜 사람은 힘들어도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인가? 저는 좀 어려우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이걸 하는 게 힘든데도 일을 하다 보면 네. 근데도 저는 그 안에서 재밌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도파민 중독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심리학에서 이런 행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이걸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고 한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심리학에서 굉장히 또 분야도 복잡하고 범위도 넓고 거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행복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긍정 심리학 자체가.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왜냐면 내가 왜 힘든데도 재밌지? 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재미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에 몰입을 해서 재미를 느끼게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죠. 아마 제가 볼 때 여기 많이 속할 수 있어요. 지영님은 이게 힘들지만 몰입하면서 이거 자체가 재밌구나. 그러니까 몰입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나는 재밌는 거예요. 몰입한 행위 내가 자체가. 몰입할 만한 무언가다. 그리고 이게 어떤 유머를 통해서 고통을 줄여주거나 하는 긍정 심리학인 과학이냐라는 게 사실 이것도 비판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심리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어서 엄밀히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 유머를 통해 고통을 줄이는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거나 유머가 있는 상황이 있으면은 실제 고통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몰입할 때도 고통이 줄어들기도 해요. 맞아요. 실제로 진통제를 맞는 대신에 네. 게임을 하거나 VR을 쓰고 어떻게 몰입을 하거나 혹은 치과에서 진료할 때 네. VR을 쓰고서 치과 진료를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연구해요? 네. 대단하네. 왜냐면 이런 것들이 고통을 줄여준다는 거죠. 어쨌든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무언가 혹은 종교적인 안정감까지도 여기에다 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도 이제 단점은 있어요. 긍정 만능주의라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만능주의. 네, 이 말이 뭐냐면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하면 다 해결된다. 사실 이게 그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다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긍정으로만 해버리면 실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좋다 행복하다라는 식으로 가버릴 수 없지 않냐. 근데 저는 감히 저는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전 행복은 정말 찰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려고 아예 노력을 하지 않아요. 진짜? 왜냐면 한때는 거기에 정말 제가 집착해서 행복한 삶이 사는 게 최고의 저의 우선순위였는데 근데 그거를 자꾸 제가 집착하니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라고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걸 아예 포기하고 행복은 찰나야. 어차피 인생은 다 고통이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가? 라는 질문으로 갑자기 빠져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서 다음으로 가는 게 행복이 뭐지가 돼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럼 사람이 철학적이 되면서 굉장히 막 빙빙 돌아요. 답은 없어. 이해할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살지 않아요. 행복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고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대신 의미를 찾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러면은 행복하다는 것 말고 뭐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이건 어때요? 즐거우십니까? 즐겁죠. 그건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즐겁다. 저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영님은 행복하다라는 정의가 되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조금 구체화된 것들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질문에서 되게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라고 질문했죠? 왜 사람은 무언가를 보면 흥미롭다고 느낄까? 요거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저걸 되게 흥미롭다고 느끼는데 전 이게 뭔가를 봐도 왜 나는 저게 흥미롭다고 느낄까? 이 원초적인 이 기분은 무엇이지? 라고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흥미를 느끼시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근데 왜 흥미롭다고 느낄까라는 게 신기한 거죠. 네. 저는 요 질문에서 우리 강지영 아나운서님의 여러 가지 철학들을 만났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런 질문 처음 받았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질문인지 아닌지를 좀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비슷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네. 사실 시간여행 같은 질문은 제가 한 수백 번을 받았던 질문. 그죠?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들. 질문은 너무 재밌는 게 네. 일단은 무언가를 보면 흥미롭다고 느끼는 상황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지영님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보면 흥미롭다고 느끼는 상태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정의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흥미롭다라는 게 뭘까? 정의가 어려울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반대말에 반대 개념을 정의하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반대 개념을 볼게요. 흥미를 느끼지 않는 상태 뭘까요? 내가 익숙한 것, 지루한 것. 지루하다. 그렇습니다. 지루함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지루함이 보통 특별히 할 일이 없거나 주변에 흥미를 끄는 일이 없을 때 경험하는 감정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루함은 우울함이랑도 다르고요. 무관심하고도 다르고 사실 지루함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정확한 학문적 정의도 없어요. 이 지루함이라는 게 문화적이면서도 어떤 맥락적인 경험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를 환자가 찾아요.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루해서 왔는데요? 이런 경우 없다라는 거야. 그치. 지루한데 정신과에 왜 왔어? 우울해서 보통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과를 오는데 우울증 환자가 종종 비슷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삶이 지루하다. 맞아. 무료하다. 네. 근데 이때 우울증 환자의 지루함은 지루함보다는 집중하기가 어렵거나 무기력, 무관심, 의욕 없음 이런 상태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지루함이랑도 구분이 좀 되는 겁니다. 지금 게임을 하면 안 지루한데 하셨죠? 게임도 지루하던데. 게임도 계속하면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맞아. 이것도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지루함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나오는 지루함. 요게 다른 말로 지겨움이라고도 해요. 근데 지루함과 지겨움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게 지겨운 건지 지루한 건지 어려워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원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지루하고요.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 지루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루함이라는 게 만약에 인류에게 없다면 우리가 아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성도 훨씬 좋아질 거고 훨씬 더 위대한 인류가 됐을 텐데 왜 인류에게 지루함이라는 감정이 생겼을까? 이거를 보면은 심지어 게임 같은 경우가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게임조차도 어느 순간 지루해져요. 맞아.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행위조차도 지루합니다. 그러면은 지루함은 왜 생겼을까? 요거를 해석한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 자극특기적 피로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극특기적 피로. 네, 이것도 저도 생소한 단어인데 우리의 행동은 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행동은 자극을 받아야 시작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같은 자극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행동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반응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특정 자극에 대해서 반응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자극특기적 피로라고 해요. 예를 들어 똑같은 자극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반응을 딱 하다가 무뎌지죠. 점점 무뎌지죠. 그러면서 반응 자체가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자극특기적 피로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지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감각이 무뎌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로랑도 달라요. 이게 아마 지루함과 가장 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극특기적 피로.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피로를 느끼고 이것을 지루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는 쪽으로 가볼게요. 흥미롭게도 자극특기적 피로는 새로운 자극이 등장하는 순간 바로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극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정해진 피로 반응이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 자극이 다시 반응을 촉발하는 건 우리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뭔가 다른 형태의 자극이 딱 있으면 바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루함을 극복하는 열쇠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네, 같은 자극이 결국 지루함을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도 갑자기 숏커트를 한다던가 파마를 한다던가 펌을 한다던가 화장을 좀 바꾼다던가 이 의상을 좀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루함을 극복하는 열쇠가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연인이나 뭐 오래 가면은 점점 피로가 오는 거죠. 이것도 이런 부분 일종의 서로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자극 때문에 반응이 줄어드는 행위가 극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애석하게도 연인일 때는 막 서로가 새롭고 막 이게 좋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데일리로 매일매일 일상이 겹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자극이 계속해서 오니까 피로가 시작이 되는 피로가 겁니다. 시작되는 거구나. 예, 예, 예. 근데 저거 질문 재밌다.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래서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달라진 거 없어? 근데 몰라.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바꿔야죠. 저는 달라진 거 없어라고 물어보기 전까지 달라진 걸 모를 정도다. 이거는 약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상대방이 아바타 코스프레하고 왔어. 온몸에 파란색을 바르고. 그러면은 보자마자 알 거예요. 얘 달라졌구나. 아바타, I see you 이러면서 막 귀여워. 그러면은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바로 피로가 사라지는 거야. 이거는 달라진 거 없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 없어를 물어볼 정도나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피로가 극단적으로. 여전히. 그래서 진짜 그러면 이제 다음 날 남편은 이제 투르크막토 타고 오는 거지. 이렇게 그 있잖아 이게 손으로 움직이면 막 날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이 정도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달라진 게 없어가 아니라 그냥 달라졌죠 완전히. 그 정도 해야.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결국 새로운 자극, 같은 자극이 결국 지루함을 만든다. 반대로 말하면은 새로운 자극이 다시 새로운 행동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학생분들 계실 수 있어요. 공부가 지루할 겁니다. 지루하죠. 학교 공부가 똑같은 선생님께 똑같은 교육만 받으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50분, 45분마다 선생님들이 계속 다른 반으로 다니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그나마 덜 지루하게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돼 있는 거구나. 그렇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자극 특이적 피로를 줄이는 방법이 여기에 존재한다.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나는 자극 특이적 피로를 느껴서 지루하다라는 질문이 아니라 강지영님께서는 왜 매 순간 흥미로울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지영님의 삶의 방식, 태도 자체가 계속 새로운 일을 찾아다니는 아주 건강한 형태의 삶을 살고 계시다. 그래요? 왜냐면은 자극 특이적 피로를 거의 못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책들 쓰신 것도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사실 처음 책이죠. 첫 책. 맞아요. 네. 첫 책 유튜브 고나리자도 사실 새로운 시작이시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본인이 스스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왜 항상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지? 나는 왜 이런 것들이 다 흥미롭지? 라는 의문을 가지셨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 지영님의 이 삶의 방식이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데 본인의 삶의 방식 자체가 이미 나 자신이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삶의 자세가 안정이 돼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네. 근데 진짜 반복적으로 뭔가 지루한 일 같은 거를 계속하는 걸 실증을 사실 제가 되게 잘 내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다른 걸로 넘어가서 또 흥미를 느끼는 거죠. 아무튼 제가 볼 때 이대로 쭉 가시면은 아마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실 거고 네. 그 과정에서 계속 흥미를 찾으실 거고 맞아요. 어떤 피로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앞으로의 또 행보가 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여러 활동들이 또 종료가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훨씬 많을 거다. 기대가 좀 되고 건강하게 다양한 활동들 많이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사실 나름 긴장은 좀 하고 왔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까.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끔 인생 얘기도 하고 거기다 또 그냥 깔깔거리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인생에 되게 철학적인 근본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재밌죠? 재밌네. 이게 결국은 과학에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이해를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전 이런 해석 너무 좋아. 이거를 딱 하고 나면은 조금 명료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정말 모시기 힘든 우리 강재영 아나운서 모시고 이렇게 나왔고 또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우리 지영님의 에세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때로는 간절함조차 아플 때가 있었다. 저 진짜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엔딩 똑같이 궤도의 과학 속으로를 마치겠습니다로 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궤도의 과학 속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궤빠.